안녕하세요. 저는 곧 50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 둘의 엄마입니다. 여러분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 살면서 제가 그런 걸 당하리라고는 생각도 못 해보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잠시 백수가 되는 일이 생겼죠. 큰일이었어요. 전 아직 두 아이도 키워야 했고 거기다 병원비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파킨슨 병을 진단받으셨거든요. 초기부터 빨리 알아차리고 약을 복용했지만 그래도 병이 점차 진행되셔서 결국은 요양 등급을 받으시고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셨거든요. 아이 여보, 이제 어떻게 해? 나 혼자 돈 벌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건데 회사에서 말 안 해? 말도 안 하고 권고사직을 했다는 거야? 당신 나한테 뭐 말 안 한 비밀 같은 거 있지? 아유,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아니, 일이야 얼른 다시도 구하면 되지. 그리고 나도 지금 영문을 모르겠는데 이유를 물어도 나보고 알 거라고만 하는데 어쩌라고 그럼. 아니, 진짜 이유 말 안 해준 거 맞아? 우리 애들 학원비, 장모님 병원비까지 당장 어떻게 할 건데? 뭐 나보고 투잡이라도 뛰라고 할 건 아니지? 여보, 지금 돈 혼자 벌까봐 걱정돼서 이러는 거야? 당장 영문도 모른 채 회사 잘리고 엄마 병원비에 애들 교육비까지 내가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이럴 때는 위로를 하고 같이 다른 직장 구해보자고 말을 해줘야지. 어떻게 하냐? 나는 투잡 못 뛴다. 닭달만 하고 있는 게 지금 맞아? 내가 언제 탱자탱자 놀면서 한량처럼 돈도 안 벌고 게으름 피운 적 있냐고. 아, 몰라. 나 혼자서 당신 엄마 병원비 감당 못하니까 당신이 빨리 직장 찾아. 저희 남편은 이런 식이었어요. 벌써 벌어진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닥달을 하고 징징대면서 정작 대책을 같이 고민하는 건 하나도 없었죠. 남편은 근데 원래부터 그랬어요. 소심한 구석이 있고 오히려 제가 대장부 같은 성격이었죠. 무슨 일이라도 터지면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손 놓고 어떻게 해 하고만 있어요. 전에도 한번 집 대출 문제로 대판 싸운 적이 있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전세 대출을 받기로 해서 남편 이름으로 집 계약도 하고 은행에 서류들 챙겨서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여보, 부동산이랑 은행이랑 내가 전부 통화해봤고 필요한 서류들 내가 동사무소 가서 어제 떼어뒀어. 잘 챙겼지? 그거 가지고 은행 가서 신청만 하면 돼. 그래, 알겠어. 그럼 나 진짜 가서 신청만 하면 되는 거지. 잘 챙겨서 가고 혹시 무슨 서류 빠졌다고 하면 전화해서 알려주고. 대출 한번 받아본 적 없는 남편이고 전 혼자서 자주 살아봐서 전세 대출은 제가 훨씬 더 잘 알고 있기는 했어요. 상대적으로 저보다 남편이 시간을 잘 내서 은행에 대출 신청하라고 보낸 거였는데 얼마 안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여보, 대출이 안 된대. 못 해준대.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 나랑 은행 담당자랑 다 통화했다니까. 그건 모르겠고 안 된다는데 어떡해. 우리 대출 안 나오면 집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대출 안 나와서 집이 없을까봐 걱정이 되면 은행 담당자랑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한 건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야 내가 중간에서 해결을 하지. 어제 나랑 통화한 담당자한테 가서 업무 본 거 맞아? 몰라. 나한테 담당자 이름 말해줬었어? 그냥 대출 신청 번호표 뽑고 부르는 창구로 가서 신청한 건데. 여보, 어떻게 하냐고. 나 이런 거 해본 적 없어. 할 줄 모른단 말이야. 그러게 왜 이런 걸 나한테 시켜? 왜 당신한테 시키냐니. 당신 어엿한 성인이고 어른이야. 대출도 당신 이름으로 받는데 당신이 가야지. 내가 갈 순 없잖아.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고 나한테만 징징댈 게 아니라 담당자 이름이라도 확인해보고 통화를 시켜주면 되잖아. 지금 은행 아니야? 아니, 은행 아니야. 안 된다고 하니까 나왔지. 그냥 나왔다고? 그걸 그냥 나오면 어떻게 해. 다시 들어가서 담당자 이름 확인해보고 나랑 통화했던 그 사람 찾아서 다시 대출 신청 접수하고 나랑 전화통화 시켜줘. 안 된다고 해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서 똑같이 신청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볼 거 아니야?
나 못하겠어. 당신이 와서 하든지 당신이 은행에 다시 전화해서 나 찾아오라고 해. 누가 이상하게 본다고 그래? 아무도 안 그래. 자기 진짜 애처럼 그럴 거야? 지금 은행까지 가 있는 게 당신인데 내가 은행에 전화를 어떻게 해? 내가 그 지점에 전화하려면 전화 연결해달라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창구 상담이 먼저라 그 상담 끝날 때까지도 기다려야 해. 당신이 가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단 말이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해본 적 없다고 평생 안 하고 살 거야? 아니, 안 해본 거니까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왜 화를 내고 그러냐? 당신 안 해본 일 해야 할 때마다 늘 이런 식이잖아. 이번이 처음이면 말도 안 해. 집 알아볼 때도 손 떼고 모르겠다. 나보고 알아서 해줘라. 그래놓고 막상 골라주면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저게 마음에 안 든다. 불평, 불만 투성이고 대출에 집에 하다못해 우리 상견례 식당 고를 때도 결혼식 준비할 때도 그랬어.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해야 할 때마다 당신이 뭔가 책임감 있게 생각하고 준비한 적은 있어? 큰 문제에 있어서는 늘 남편은 자기는 할 줄 모른다. 해본 적 없다. 뒤로 빠지고는 모든 저에게 미루는 사람이었어요. 늘 그런 식이었고 전날도 늘 그런 식이었던 남편에게 화가 나서 대판 싸웠었죠. 저 대출 문제도 결국 알고 보니 남편이 창구 직원이랑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창구 직원이 다시 잘 알아보고 접수하시라고 한 거였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집에 큰 문제나 해결할 일이 생길 때마다 전 누군가와 함께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혼자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더 막막하고 어깨가 무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오길래 혹시 저희 엄마에게 무슨 일이 난 건가 너무 놀라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제 엄마를 퇴원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모르셨어요? 아니, 김복주 할머니 남편분이 오셔서 퇴원하셨어요. 어머, 알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짐 두고 가신 게 있어서 남편분께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지금 따님분께 연락드린 거였어요. 두 분이서 이야기 되신 게 아니었어요? 간호사로부터 어이없는 소식을 듣고 나니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엄마 병원비 감당 못하니까 저보고 직장 빨리 구하라고 했던 말이요. 그 말하고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오늘 출근하는 척 하더니 저희 엄마 병원에 간 모양이었어요. 제가 백수가 되자마자 남편 놈이 한 일이라고는 저희 엄마를 저한테 말도 없이 요양병원에서 강제로 퇴원시킨 거였죠. 남편 놈이랑 그날 그렇게 싸우고 나서는 이런 사달을 낸 거예요. 정말 남편이 한 짓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집요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거니 남편이 드디어 전화를 받더라고요. 당신 뭐야, 미쳤어? 우리 엄마를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상의 없이 갑자기 퇴원을 시켜? 우리 엄마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나는 혼자서 장모님 요양병원비는 못 낸다고 했지. 당신이 다시 돈 벌어서 요양병원비 낼 수 있어지면 그때 다시 요양병원에 보내드리던지. 설거지를 하든 서빙을 하든 뭐라도 해서 당신 엄마 병원비는 당신이 보태드려. 난 당신이 다시 직장 구할 때까지 절대로 혼자 독박으로 병원비 내고 있지 않을 거니까. 네가 사람이야? 아무리 그래도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아픈 우리 엄마를 마음대로 시골집에 보낼 수가 있어. 아니, 혼자서 거동도 잘 못하시고 식사도 못 차리시는데 저러다 우리 엄마 잘못되시면 어쩔 건데. 당신 진짜 염치 없다.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나 혼자서 그 비용을 다 감당 못한다니까. 이럴 시간에 나가서 직장을 구하면 되겠네. 남편과 실랑이를 벌였지만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누가 보면 제가 지금까지 돈도 안 벌고 맨날 집에서 놀고 먹은 줄 알겠더라고요. 이유도 모른 채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잘린 아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기운을 복돋아주며 으쌰으쌰하지는 못할 망정. 제일 먼저 한 말은 이제 돈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제 엄마를 병원에서 강제 퇴원시킨 일이었어요. 자기 엄마였어도 그랬을까요? 그래놓고 지는 혼자서는 그 비용 다 감당 못한다며 나를 이기적이고 염치도 없다고 비난하는 모습에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 엄마 잘못되면 난 너랑 못 살아. 그때는 이혼할 생각해. 그러자 남편이 그제야 주춤하더군요. 거의 본인 엄마 밑에서 평생 보살핌 받으며 자란 인간. 결혼해서는 제가 대장부처럼 자기를 보살폈으니 갑자기 이혼이라도 하면 대책이 안 서고 무섭긴 했나 봐요. 그럼 어쩌자고. 우리 집으로 모셔올 수도 없잖아. 남동생이 그 근처 사니까 기다려. 남동생한테 부탁할 테니까 동생네 집에 모셔다 드리고 와. 일단은 급한 대로 남동생에게 엄마를 잠시 봐달라 부탁했어요. 그런데 남동생도 형편이 너무 안 좋다 보니 반지하에 살고 있었고 올케도 몸이 안 좋은 상태라 부탁하는 저도 너무나도 미안했죠. 저 기수야, 미안하다. 누나가 지금 일이 좀 있어서 엄마를 잠깐 요양병원에서 퇴원시켰거든? 근데 곧 다시 병원에 모실 거야. 당분간 내가 일자리 다시 구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만 잠깐 봐줄 수 있을까? 올케도 아픈데 너무 미안해. 그래도 너무나 고맙게 올케가 괜찮다며 흔쾌히 부탁을 들어줬어요. 아유, 형님, 지금까지 열심히 사신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어머님 요양병원 모셨을 때 저희보다 형님이 더 많이 병원비 내셨잖아요. 저랑 기수 씨는 그거 못 보태드린 게 늘 죄송하고 마음에 걸렸어요. 기수 씨도 그랬어요. 그래서 기수 씨한테 이야기 듣고 잠깐이라도 모시자고 괜찮다고 제가 먼저 말한 거예요. 올케 정말 고마워. 내가 최대한 빨리 다른 일자리 구해서 엄마 다시 모실 테니까 그때까지만 잠깐만 봐줘. 부탁해. 마음 같아서는 우리 집에 모시고 싶은데 우리 집에는 애들이 둘이고 엄마가 편하게 쉬실 수가 없어서 마땅한 곳이 없더라고. 아니 누나, 우리는 괜찮아. 엄마가 불편해하실까봐 그게 걱정이지. 아무쪼록 잘 해결되면 연락 줘. 오래 안 걸릴 거란 거 우리도 알아.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얼른 해결부터 하고. 알겠지? 엄마 걱정 마. 우리가 잘 모시고 있을게. 이 기회에 자주 붙어 있으면 되지 뭐. 고맙게도 남동생과 올케의 배려로 저희 엄마는 당분간 남동생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저는 바로 그날부터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녔고 직장에서 잘린 지 4일 만에 다시 아르바이트를 구해 일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회사 다닐 때보다 월급은 적은 편이었어요. 여전히 남편 농가는 냉전 상태로 지내고 있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백수가 된 이후로 남편의 행보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그때부터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남편도 워낙 수동적이고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인간이라 제가 화가 나 본인에게 거리를 두니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분을 풀어주려고 한다거나 분위기를 풀어보려 하는 건 전혀 없이 제 눈치만 살살 보고 말 뿐이었어요. 한 번 실망하고 마음이 뜨니 그전에는 몰랐던 남편의 모습들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오면서 답답하고 열불나고 속 터지고 실망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타이밍이 절묘하게도 얼마 안 가 시어머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원래 고혈압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긴 했는데 연락이 와서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하시더라고요. 아유, 나 요새 몸이 좀 이상해.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고 입맛도 없고 뭐 먹으면 속이 안 좋아. 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우송 씨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원래도 몸 안 좋으신데 어디 이상하게 자꾸 아프고 그러시면 바로 병원 가게 이야기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송이한테도 이야기했어. 근데 자기 말고 네가 시간 많을 거니까 너한테 이야기하라던데? 아, 너희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이게 또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내가 시간이 많을 거니 나한테 이야기하라니. 이건 저보고 자기 엄마 모시고 병원 가라는 소리 돌려서 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냉전 중이었는데 냉전이고 뭐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어머님 요새 몸 편찮으시다는데 알고 있었어? 왜 바로 병원을 모시고 안 가? 그야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갔는데 당장 뭐 큰 병이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당신이 갑자기 백수가 되지만 않았어도 내가 병원비 문제로 이렇게 몸살을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이거 다 당신 때문이야. 근데 나한테 화만 내고 집에 와도 사람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너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야, 당장 수중에 돈이 없어도 부모가 아프면 빚을 내서라도 병원 가서 진료 받아보시게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그리고 당장 우리가 뭐 쌀 살 돈이 없어. 모아둔 돈이 없어. 진짜 너 생각하는 거 이상하다. 제정신 아닌 것 같아. 당장 오늘 어머님 모시고 병원 가. 아르바이트 시작한 지 나 일주일도 안 됐어. 네가 반차 쓰고 가는 게 더 낫지? 나도 이거 벌어서 우리 엄마 다시 요양병원 보내드려야 하거든.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열받더라고요. 지는 내가 돈 못 번다고 우리 엄마 병원비 감당 못하니 퇴원시키고 일자리 구하라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시급받는 아르바이트 빼고 제 엄마 모시고 병원 가라 소리를 하니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 지금 바로 병원으로 좀 와. 우리 엄마 쓰러지셔서 풍 왔대. 엄마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지금 전화 왔어. 우리 엄마가 마당에 쓰러져 계신 거 발견하고 119 불러서 실려가는 중이래. 나이가 이제 두 어머님 모두 여기저기 안 아프면 이상한 나이시긴 했어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두 어머님이 동시에 이렇게 되시는 건지 현실이 감당하기가 벅차고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저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제가 가자마자 남편 놈이 또 헛소리를 하며 저를 열받게 했습니다. 당신 어차피 지금 당장 할 일도 없지? 잘 됐네. 우리 엄마 지금 못 움직여. 간병에 쓸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니까 우리 엄마 간호 당신이 좀 해줘. 남 손에 맡기는 것보다야 이게 훨씬 낫지 않겠어? 집에서 탱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니? 나 지금 애들 학원비, 우리 엄마 요양병원비 그거 보태려고 아르바이트 다니고 있는 거 잊었어? 당신은 투잡 뛰기 싫다고 했어도 나는 지금 아르바이트 2탕 뛰면서 개고생하고 있다고. 잠깐 그것 좀 미루면 안 돼? 난 우리 가족한테 낯선 사람 하나 붙어있는 거 싫단 말이야. 간병인 그거 불편해서 싫은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어요. 제가 남동생한테 일자리 구할 동안만 우리 엄마를 잠시 맡겼던 건 까맣게 잊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일자리를 구해야 해서 저희 엄마를 맡긴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제 원래 직장을 되찾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되찾으려고 했냐고요? 글쎄, 제가 이 한심한 남편 놈이 벌인 짓에 대해 어마어마한 진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한 이유 말이에요. 제 잘못이 아니었더라고요. 남편 놈이 그렇게 만든 거였죠. 이놈이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마치 제가 저지른 것처럼 저도 모르던 사이에 제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서 집에서 백수되었다고 히스테리 부리고 징징댔던 거죠. 사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우리 남편도 같이 다녔던 회사예요. 부서는 서로 달랐어요. 원래는 제가 먼저 다닌 회사였는데 남편이 타 부서로 이직을 해서 오게 된 거였죠. 근데 그 부서랑 저희 부서가 약간의 경쟁 구도이다 보니 부서끼리 분위기 불편해지고 눈치 볼까봐 부부인 걸 숨기기로 했었어요. 그게 그냥 모두한테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했어요. 남편 놈이 회사에서 큰 사고를 하나 쳤는데 그 실수가 뭐냐면 발주 실수였어요. 그래서 진짜 회사에 수억 대의 손해를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덜컥 겁이 났는지 이 발주 실수를 저한테 잘못 전달받아서 그런 거라고 상사한테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전 모르게 제가 마치 자기한테 내용을 잘못 전달해서 자기가 이렇게 발주를 했던 거라는 식으로 말이죠. 회사에서 쉬쉬하는 바람에 제가 잘릴 때까지는 사실 몰랐는데 제가 잘리고 나서야 회사에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다고 했어요. 그걸 제 직장 동료가 알려준 거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수상하긴 했어. 한 대리님이 유선 씨 책상에서 찾을 파일이 뭐가 있어? 내가 볼 때는요, 그날 그런 거야. 내가 유선 씨 책상에서 한 대리가 어슬렁거리던 그날 유선 씨한테 덮어 씌우려고 수작 부린 거야. 유선 씨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날이 딱 한 대리님이 발주 실수한 날이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한대리가 내 책상에 왜 와? 유선 씨 몰랐지? 한대리가 발주 실수한 거 유선 씨가 메일로 수량 잘못 알려줘서 자기는 그대로 한 거라고 위에 이야기했던 거래. 위에서는 안 그래도 우리 부서랑 그쪽 부서랑 하도 사이 안 좋고 경쟁구도 심하니까 중재는 해야겠다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치 유선 씨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본보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 아니, 내가 수량을 잘못 알려줘서 자기가 발주를 실수했다고 했다고? 이거 봐, 몰랐죠? 근데 윗사람들도 진짜 어이가 없지. 아니, 사실 확인도 안 하고 한쪽 입장만 냅다 듣고 그래버리는 게 어디 있느냐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내가 이유도 모르고 갑자기 불려가서 권고사직 당한 게 한대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선 씨 나가고 나니까 한대리가 먼저 이야기하던데 유선 씨 민망할까봐 이야기 안 하고 있었다고. 유선 씨가 자기한테 이렇게 메일 보내서 자기가 발주를 이렇게 했다고. 뭐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믿어요? 나 진짜 대리님이 말 안 했으면 왜 잘렸는지 평생 이유도 모를 뻔했네. 믿기는 반반이었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선 씨도 알고 같은 부서니까 왜 유선 씨가 대리님한테 그런 메일을 보내냐. 애초에 발주가 우리 업무가 아닌데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 메일을 왜 고지고대로 믿냐부터 시작해서 누가 유선 씨 책상에서 일부러 그런 메일을 보낸 거 아니냐 이야기했지. 그게 정상적인 접근 방식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회사 굴러가는 걸 몰라도 그렇지. 내가 한 대리님이랑 무슨 접점이 있다고 내가 대리님한테 그런 메일을 보내. 근데 한 대리 말하는 게 더 어이가 없더라고. 자기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 자기도 왜 유선 씨가 자기한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자기가 믿지 말고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게 잘못이라면서 착한 척을 하는 거야. 이 뻔뻔하고 파렴치한 자식이. 그거 그냥 본인이 실수한 모양이네. 그래놓고 잘릴까봐 나한테 덮어씌운 거 아니야? 그게 훨씬 더 현실 가능성이 있는 스토리긴 하지. 그래서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했을 거고 발주 실수한 걸 알고 나서 바로 유선 씨한테 덮어씌우려고 유선 씨 책상에서 메일도 하나 보낸 것 같았고 채팅창까지 보여주더라니까. 근데 왜 하필 유선 씨냐고. 유선 씨를 만만하게 본 모양이야. 자기가 실수해놓고 나인 척 북치고 장구치고 나한테 속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려고 상황을 조작한 거네요. 그래서 내 컴퓨터로 내가 마치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것처럼 만들려고 자리에 왔던 거겠네요? 참. 내가 컴퓨터 비밀번호를 안 걸어둔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다. 동료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죠. 자기 실수 덮자고 나를 회사에서 잘리게 만든 거. 그래놓고 자기 혼자 돈 버니 우리 엄마 요양원은 빼서 시골집에 보내버린 거. 그것도 모자라 이제 백수라고 자기 엄마 병간호는 나보고 하라고 시키는 것까지요. 저는 혼자서 일을 갈고 남편 놈 엿먹일 준비를 좀 했어요. 일단 발주를 실수했던 거래처에 연락을 했어요. 남편이 발주를 넣은 시간을 확인하려고요. 다행히 기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금방 확인이 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써서 발주를 하는데 사이즈, 크기, 수량 요런 걸 전부 체크해서 제출하면 본사로 넘어가요. 그때 시간이 체크되는데 그 시간이랑 그 인간이 저한테 받았던 메일 시간을 확인하면 되는 문제였죠. 저는 동료에게 부탁해 제 컴퓨터 속 메일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멍청이 같은 이 남편이 보낸 메일함에서는 조작한 메일을 삭제했는데 수신자가 메일을 읽었는지 확인하는 수신 확인함에서는 삭제를 안 했더라고요. 남편놈이 멍청이라서 이런 실수를 해준 게 천만다행이었죠. 저인 척 본인이 보낸 의도적인 실수 메일이 간시간이 찍혀 있었죠. 본사에서 알려준 남편의 발주 시점은 당연히 그 메일보다 훨씬 전이었고요. 심지어 저는 그날 그 시간대에 외근 나가 있다가 돌아오는 중이라 자리에 있던 시간도 아니었어요. 이 메일 하나로 상황이 뒤바뀔 수 있었죠. 메일을 받기도 전에 발주를 맞춰놓고 내가 보내지도 않은 그 메일 때문에 발주 실수를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이라는 거 지나가는 사람만 붙잡고 물어봐도 알겠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거 전부 보내주고 회사 컴퓨터에 비밀번호도 걸어놨으니까 얼른 우리 부장님이랑 다시 연락해서 일을 바로 잡아요. 이 증거들은 내가 전부 캡처해서 지금 카톡으로 보내줄게. 그렇게 저는 동료의 도움으로 제 무고를 밝혀낼 수 있는 증거들을 하나 둘 모으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는 남편에게 엿먹일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병간호로 한 번 더 대판 싸운 그날, 저는 동료가 준 자료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부장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부장님, 제가 그때 당한 권고사직은 굉장히 부당한 사유였고 억울합니다. 한기수 대리님이 제게 누명을 씌웠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해 주세요. 회사에 공론화 시키기보다는 부장님이 현명하게 처리해 주실 거라 생각해서 먼저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내드린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부장님께서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소리냐 되물으셨고, 저는 제가 권고사직 당한 그 문제와는 일절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리며 남편 놈이 발주를 한 시점과 제 메일이 발송된 시점을 전송했어요. 정확히 33분의 덤이 있었죠. 아이 그러니까 사고는 일단 쳐놓고 남 탓을 하려고 그 후보를 찾다가 만만한 유선 씨가 걸린 거였다. 아하, 한 대리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어느 인간인지 자기 아내한테 잘못을 덮어 씌운단 말이야. 우리 회사에서도 그 발주로 엄청 애먹고 본사에서도 깨지고 거래처 신뢰도 깨지고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하고 힘들었는데. 부장님은 떠올리기도 싫다는 듯이 몸서리를 치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제가 남편의 두 얼굴을 까발린 거죠. 부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남편 놈을 불렀어요. 삼자 대면을 해도 괜찮겠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자 대면 시켜달랬어요. 그렇게 부장님과 저 남편 놈 셋이 대면을 하는데 부장님이 제가 찾아온 증거들을 남편 놈에게 먼저 내밀더라고요. 자네, 이게 다 뭔가? 내가 방금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이야. 해명이 되지 않으면 사직에서 끝나지 않을 걸세. 남편 놈은 처음에는 제가 앉아있길래 엄청 놀라했지만 놀라지 않은 척하면서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지웠다고 생각했던 메일 발송 이력이 남아있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부장님한테 자기가 보여줬던 가짜 메일은 시간을 포토샵으로 조작한 메일 캡처 화면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열심히 머리 굴려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답이 없을 것 같았는지 바로 무릎 꿇고 싹싹 빌더군요.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이런 실수를 한 게 감당이 안 되고 뭐라고 혼날지 눈앞이 깜깜해서 그랬어요. 사실은 이 사람 제 아내입니다. 제가 제 아내 말고는 이렇게 덮어 씌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장님께서는 생각보다 금방 잘못을 시인해버리는 남편을 보며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셨어요. 아, 여기가 무슨 학교도 아니고 본인이 실수한 걸 대책 없이 남한테 덮어 씌우면 끝인가? 남의 생계를 함부로 끊어버리게 만들었잖아. 심지어 자기 아내한테 말이야. 아내한테는 그래도 된다는 건가 뭔가. 나 참, 이런 사람에게 발주 같은 중요한 업무는 두 번 다시는 맡길 수 없겠네. 당장 나가게. 내 방에서 나가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나가라는 말이네.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보가 내 편 좀 들어줘. 저는 남편이 매달렸지만 무시를 했어요. 부장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설명도 해주지 않고 저를 권고사직 시켰던 것에 대해 사과를 했고 바로 복직을 시켜주셨답니다. 당시 권고사직 당할 때는 저보고 잘리는 이유 알 거라고만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모르겠으니 이야기해달라 했는데 그런 저를 뻔뻔하고 말 안 통하는 인간 취급하며 당장 짐 빼라는 식으로 매몰차게 나오셨었는데 상황이 역으로 바뀐 거죠. 남편은 결국 백수가 되었어요. 제가 겪었던 그 상황을 남편이 그대로 다시 겪게 된 거죠. 저는 바로 다시 복직을 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쪽팔려서 그 인간이 내 남편이었다고는
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혼 준비를 서둘렀죠. 일단 저희 엄마는 다시 요양병원으로 모셨어요. 그간 돌봐준 남동생과 올케에게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3자 대면 후 잘리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돈도 못 버는데 어머님 병원비 어떻게 부담할 생각이야? 난 당신 돈도 안 버는데 혼자서 어머니 병원비 부담 못하니까 퇴원을 시키던 네가 설거지를 하던 서빙을 하던 병원비 알아서 부담해. 그때까지 난 절대 어머님 병원비에 돈 한 푼 안 보탤 거야. 뭐라고? 여보, 너무하잖아. 그러다 우리 엄마 잘못되시면 병원비 당장 낼 돈 얼마 남지도 않은 거 아니잖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요양원에서 퇴원시킬 때 내가 그랬잖아. 우리 엄마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너도 너희 엄마 걱정되면 빨리 일자리 찾으면 되겠네. 아, 그리고 집에서 노는 김에 간호도 같이 하면 되겠다. 남들이 가족들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거 불편하고 싫다며. 시간 많고 잘 됐네. 남편은 자기가 나한테 했던 말이라 뭐라 따지지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로 병간호 하더라고요. 우리 집 실세가 제가 되었으니 쫓겨나기 싫으면 해야지 자기가 어쩌겠어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바로 울면서 자기 엄마 살려달래요. 병원비 감당 못한다고요. 싹싹 비는데 쉽게 용서해 줄 리가 없죠.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나은 인간이니까 난 네가 백수여도 어머님 병원비 반반 부담해 줄게. 간병인도 낮 시간대에는 고용해 줄게. 대신 나머지 시간 병간호는 네가 알아서 다 해. 집안일도 완전히 손 뗄 거니까 노는 네가 다 하고. 그럼 되겠네. 제가 왜 병원비까지 반반 내주면서 이런 짓을 했냐고요? 남편 놈을 아주 밑바닥 끝까지 탈탈 털어 부려먹으려고요. 이참에 남한테 의지하고 기대는 것 말고는 할 줄 모르는 저놈의 버르장머리도 좀 고쳐볼까 했고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남편을 신나게 부려먹었어요. 아우, 퇴근하고 왔는데 집문 열자마자 빨래 안 마른 냄새가 난다. 당신 빨래 해본 적도 없는 거야? 빨래를 널어놨으면 창문을 열어둬야지. 안 마른 냄새 나잖아. 이거 다시 빨아야 돼. 회사에 이런 걸 입고 갈 수는 없잖아. 아, 알겠어. 내일 다시 세탁기 돌려볼게. 아니, 이건 니트잖아, 니트. 니트를 누가 세탁기를 돌려. 당신 진짜 가사를 얼마나 안 해봤으면 이런 것도 못해. 신나게 부려먹어야지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집안일은 정말 젬병인 남편이라 가르치다시피 하며 부려먹었죠. 그리고 이거 반찬이 이게 뭐야? 이거 완전히 쉬었잖아. 당신 코는 장식이니? 지금 야근하고 온 사람한테 이따위 음식을 먹으라고 꺼내준 거야. 난 이거 못 먹으니까 다시 차려와.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이거 준 거 아니지? 여보 미안해. 근데 여보 지금 밤 12시야. 우리 애들은 이거 안 좋아해서 안 줬어. 이것만 내가 버릴게. 다른 반찬들로 먹었으면 안 될까? 어머님 간병인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할까? 당신이 365일 24시간 병간호 해볼래? 병원비 끊어볼까 어디? 남편은 그렇게 집안일을 호되게 배우며 지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나마 퇴원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내밀며 도장을 찍으라 했습니다. 남편은 어느새 돈 벌어오는 제게 익숙해져서 경제활동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기는 했어요. 초반에는 물류센터 가서 택배 분리하는 아르바이트라도 하더니 한 2달 하고 병 나겠다고 그만두더니 그때부터는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했거든요. 근데 그 생활이 편했는지 정규직을 구할 생각은 않고 2달 다니면서 모아둔 아르바이트비로 시어머니 병원비를 절반씩 부담했죠. 그 돈 다 쓸 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다시 아르바이트를 구할 생각도 없어 보였고요. 그래서 더 괘씸했죠. 역시나 돈을 대주니 사람이 금세 안일해져서는 게으름을 피우고 또 의지하려는 버릇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놈이 모아둔 돈 다 써갈 때까지 좀 기다렸어요. 아르바이트비는 쏠랑 병원비로 다 내보내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살던 남편놈에게 이혼하자고 서류를 내미니 자지러지게 놀라더군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할게.
아니, 잘하고 있잖아. 당신 일하고 오는 거 힘들까봐 집에서 집안일 전부 도맡아 하고. 누가 평생 집안일 하라고 했어? 누구 좋으라고? 나 백수 됐을 때 당신이 했던 말 생각 안 나? 병원비 혼자 부담 못한다며? 빨리 다시 직장 구하라며. 근데 넌 어째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 그래도 아르바이트 하고 있잖아. 그나마 받던 월급 비스름하게 받던 아르바이트는 2달 다니고 힘들다고 때려치우고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오전주 하고 있잖아. 직장은 구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 아주 집안일이 적성에 잘 맞나 봐. 그런데 어쩌지? 나는 맞벌이 안 하는 인간이랑은 살 생각이 없는데. 다시 구할게, 여보. 딱 일주일만 시간 주라. 어? 갑자기 어디서 직장을 구해, 내가. 내가 당신한테 시간을 얼마나 줬는지 잊었어? 이미 5달이나 지났어. 당신 그렇게 직장 잘리고 나서 직장 구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구하겠다고? 여보, 나 진짜 이혼은 못해. 당신 없이 혼자서 어떻게 먹고 살아. 우리 엄마 병원비는 또 어쩌고. 당신이 반 부담해주니까 내가 그나마 버티고 살고 있는 건데, 우리 애들은 또 어떻게 하라고.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서 돈 벌게. 어? 남편놈 이혼하자니 그제야 당장 무릎에 매달려 이혼은 못한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일자리 구하겠다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제게 먹힐 리가 없죠. 어느 미친 인간이 회사 일로 누명 씌우고 백수 되게 만든 놈이랑 결혼 생활을 유지해요? 거기다 백수 되었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생색내고 눈치를 주는 남편이라뇨. 그 짓을 또 할지도 모르는 인간을 제가 받아줄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병원비 걱정에 애들 걱정까지 하는 인간이 나이 40 넘어서 멀쩡한 직장 구할 생각은 않고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 내가 이혼 이야기를 그때 바로 안 꺼내서 당신이 한 짓이 이혼당할 만큼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 안심하고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생충처럼 붙어먹을 생각만 하지. 애들이 당신을 보고 뭘 배우겠어. 아내한테 빌부터 사는 거? 좋은 롤모델이 되기는커녕 배울까봐 두려운 아빠야 당신은. 그렇게 모질이 남편과는 말끔하게 이혼을 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어디서 직장을 구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일자리 구했으니 이혼만큼은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는데 어쩜 저리 사람 생각하는 게 1차원적인지 애들한테 더 안 좋은 영향 끼칠까 얼른 속전속결로 이혼 처리해버렸네요. 이후에 시어머니는 어찌어찌 퇴원은 했어요. 하지만 이혼당하고 여전히 남한테 의지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전 남편놈은 이전 시어머니가 퇴원한 이후에도 애물단지 취급이었죠. 늙어서까지 애물단지가 된 아들놈 키우다시피 하며 살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본인 팔자 그렇게 만드신 거였어요. 저랑 살면서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우리 엄마는 해줬었는데 였거든요. 몸만 큰 아들놈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장가 보낸 게 아니라 입양 보낸 거나 다름없잖아요. 전 남편놈이 저랑 살 때 얼마나 편하셨겠어요. 철부지 아들놈 키우느랴 그간 힘드셨을 텐데 저한테 떠넘기셨으니 말이에요. 대신 저는 아들 셋이 된 것 같았지만요. 그래도 등신처럼 어찌저찌 끌고 가려고 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안 되기도 했고 전 남편놈이 자기 복을 자기가 찬 거죠. 결국 다시 그 철부지 아들놈은 자기 엄마한테 돌아갔고 제 팔자는 천만다행으로 다시 핀 거예요. 저는 회사에서 부장님도 그렇고 차장님도 그렇고 윗분들이 많이 미안해 하셨는지 복직한 뒤로 눈치를 좀 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꾸만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는 덕분에 회사 생활도 좀 편하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희 엄마 요양병원비도 혼자서 충분히 낼 수 있는 월급 받고 있어서 그냥 이대로 정년까지 쭉 다닐 생각이랍니다. 이 정도면 저 복수 잘한 거 맞죠? 이제 곧 애들도 전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될 건데 그때까지만 좀 더 힘을 내보려고 해요. 당연히 남편놈한테 양육비도 받아내고 있고요.
애들도 엄마 속 안 썩이고 그저 성실하게 학교 공부도 잘하는 편이라 등록금도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애들 대학 보낼 때까지, 그리고 아픈 저희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최고로 편하게 모셔야 하니 그때까지는 더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의지하기만 하며 사는 건 나 스스로에게도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독립하고 자립적으로 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구나. 몸만 컸다고 다 같은 어른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살려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도 경제력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독립한 성인처럼 자랄 수 있도록 기르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어요. 부디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 내 새끼 편한 거, 좋은 것만 해주려고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갈 때에도 어엿하게 자립심 강한 성인이 되어 나갈 수 있게 집에서 올바른 가정교육 시켜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사회 나가서도 남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멀쩡한 성인 대접받으며 본인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도 부모들이 너무 자식을 오냐오냐 키우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내 손으로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 하나 없는 어른으로 자라나죠. 어릴 적 엄마가 내게 전부 맞춰 주었던 것처럼 세상이 내게 전부 맞춰줄 거라고 생각하는 어른으로 말이에요. 남의 집 귀한 자식이랑 결혼해서 고생길 만들지 마시고 부디 각자 소중한 자식 올바르게 키워 멋진 성인으로 자랄 수 있게 힘써주시길 바라며 이만 글 줄일게요. 제 보잘것없는 이야기였지만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